첫사랑에서 시작된 연애가 실제 결혼까지 이어지는 예는 많지 않죠. 그래서인지 첫사랑은 언제나 아련한 느낌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하니까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소련의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이 발견한 것인데요. 사람들은 완료되지 않은 작업이나 중단된 작업을 더 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완성된 것은 기억에 오래 남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미완으로 남은 첫사랑은 계속 생각나고 언제나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예전에 이시안 교수의 지적인 현대인을 위한 지식 편의점을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다른 내용의 신간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작 생각하는 인간 편이 책에 쓰여진 인간의 생각을 통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구축해온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 문학 인간의 생애 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전작품을 통해 그 주인공들의 생애를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을 살펴본 책입니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명쾌한 정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매우 헛됩니다. 모두 다른 길을 가니까요.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한결같겠지만 그것에 이르는 과정은 단 하나도 똑같은 삶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오답이 없다는 게 더 맞겠네요. 당신이 가는 길이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틀리지도 않을 겁니다. 인생은 채점할 수 없거든요. 객관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불행한 삶도 있고, 뭐 하나 좋아 보이는 게 없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행복한 삶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궁금하긴 합니다. 저자는 25편의 문학을 탄생, 성장, 사랑, 실패, 성공, 죽음 등의 순서로 인간의 여정을 따라서 이 책에 담았는데요. 여기에 실린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를 듣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윌리엄 서머신 몸, 달과 6펜스. 미술사에는 그림이 뛰어나지만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알려질 만한 포인트가 없어서 사장된 화가가 많습니다. 반면 책으로 화가의 스토리가 브랜딩되면서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된 두 명의 화가가 있어요. 책으로 떴다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먼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고흐는 무명화가로 살았고 무명화가로 죽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미친 화가로 죽었다는 게 맞겠죠. 고흐가 죽고 6개월 후 그의 동생이자 헌신적인 후원자인 동생 테오까지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들 형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들의 가족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죽은 뒤에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 테오의 아내 요한나가 있었어요. 요한나는 남편 테오가 떠난 허전한 빈집에 고흐의 그림과 편지가 가득 남겨져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요한나는 곧 파리 생활을 청산하고 고흐의 유산들을 가지고 네덜란드로 옮겨가서 하숙집을 열어요. 그리고 고흐의 작품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며 8년여 동안 20여 회의 전시회에 출품해서 고흐의 인지도를 조금씩 쌓아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을 합니다.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아서 반 고흐, 영혼의 편지라는 책을 출판한 거죠.
이 책을 통해 고우의 불행하고 광기 어린 인생과 예술관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의 굴곡진 삶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천재 스토리에 맞아 고우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경로는 조금 다르지만 역시 책으로 뜬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폴 고갱입니다. 죽음은 고우가 고갱보다 극적이지만 삶 자체는 고갱이 고우보다 조금 더 극적이에요. 고우는 따지고 보면 동생한테 얹혀 살면서 10여 년 동안 알바 한 번 안 하고 그림만 그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고갱은 가족도 있었고 직업도 있었는데 그림을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과 강제로 결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죽은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파리에 놀러왔던 영국 작가가 고갱의 드라마틱하고 굴곡진 인생 이야기를 듣고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작가는 불운과 불행으로 점철된 고갱의 스토리에 매혹돼 나중에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타히티 섬까지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갱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소설을 구상하죠. 그 소설이 바로 달과 6펜스입니다. 달과 6펜스가 히트를 치면서 사람들은 달과 6펜스의 주인공인 찰스 스트릭랜드가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죠. 바로 이것이 고갱이 사후의 명성을 얻게 된 계기입니다. 달과 6펜스는 주인공이자 관찰자인 내가 찰스 스트릭랜드의 부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이때 스트릭랜드는 런던에서 증권 중개인으로 일하는 전형적인 중상류층 가정의 일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트릭랜드 부인에게 연락이 와서 어떤 일을 부탁받습니다. 파리로 가출해버린 가장 스트릭랜드를 찾아 집으로 돌아오게 설득해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작가는 파리로 향합니다. 이때만 해도 모두 스트릭랜드가 젊은 여자에게 빠져 그 여자와 같이 파리로 사랑의 도피를 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트릭랜드를 만나고 보니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돈 한 푼 없이 파리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스트릭랜드는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해요. 스트릭랜드에게 집이란 자신의 꿈이고 이상인 그림의 정반대 지점에 놓인 현실이었으니까요.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순 없을 테니까요. 그로부터 5년 후쯤 작가는 파리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 스트릭랜드의 이야기를 다시 접하게 됩니다. 자신의 친구 통속화가 스트로브를 통해서인데요. 스트로브는 스트릭랜드를 천재로 추앙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릭랜드는 한때 주식 중개인으로 살았던 평범한 삶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야말로 예술만 하는 가난한 화가로 완벽하게 변신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감각이나 고뇌, 그리고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라든가 일상적인 윤리, 도덕 따위의 개념은 전혀 없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스트로브는 스트릭랜드와 알고 지내던 중 그가 병이 나자 억지로 자신의 집에 데려와서 그를 간호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트로브의 아내 블린치가 스트릭랜드에게 빠져버립니다. 스트릭랜드는 그녀를 부추기지도 말리지도 않고 한동안 그녀를 그림의 모델로 쓰다가 흥미가 다하자 그냥 냉대하죠. 결국 그녀는 자살해버립니다. 그 후 스트릭랜드는 파리를 떠나 항구 도시 마르세유에서 노숙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타히티 섬으로 갑니다. 타히티에 정착한 스트릭랜드는 아타라는 원주민 처녀와 살림을 차리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나병에 걸려 고통받고
오두막의 벽과 천장에 불멸의 명작을 그린 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명작은 태워버리라는 스틱랜드의 유언에 따라 결국 불타버립니다. 그 후 그의 남은 그림들은 천재의 작품으로 알려지며 엄청난 고가로 팔리게 되고 사람들은 찰스 스틱랜드의 예술성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과 육펜스는 한 증권중개인이 안락한 현실을 버리고 예술적 충동에 사로잡혀 예술가가 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틱랜드가 증권중개인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버린 건 40세 때입니다. 당연히 당신 나이에 그림을 시작한다고 잘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한 스틱랜드의 대답은 나는 그려야 해요 였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그려야 한다는 욕구에 강하게 사로잡혔던 거죠. 이 책의 제목에는 많은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달은 이상적이고 예술적인 세계, 6펜스는 당시 영국에서 유통되던 가장 낮은 화폐 단위로 현실적인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6펜스인가? 1펜스도 있는데 혹시 여기에 어떤 심오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당시 영국의 화폐 단위는 육진법을 기본으로 해서 6펜스가 가장 낮은 단위의 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심오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당시 경제 상황이 반영된 제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의 은유를 풀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상과 현실, 그림과 생활, 이 정도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앞서 말했듯 화가 스틱랜드의 모델은 고갱입니다. 증권 중개인을 하다가 35살에 증권시장이 무너지면서 일자리를 잃자 화가가 된 폴 고갱의 삶을 기반으로 했어요. 하지만 스틱랜드가 자의적으로 화가가 된 데 반해서 고갱은 반쯤은 타의적으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갱의 부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를 떠나버리고 고갱은 그림을 그리며 마루새 위에서 자벽부 생활을 하다가 타히티로 떠나버립니다. 그 사이에 고우와 공동으로 작업도 했습니다. 고갱은 타히티에서 매독과 심장질환에 시달리다가 55세에 심장마비로 죽는데 이 시기에 우리에게 알려진 고갱의 여러 작품이 창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스틱랜드가 조금 더 자의적이고 예술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두 인물 모두 늦은 나이에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고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높은 성취를 이루었다는 공통점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작으로 대작을 그렸다는 겁니다. 달과 6펜스에서 스틱랜드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살던 오두막에 그림을 그리죠. 하지만 이 작품을 본 사람은 스틱랜드의 죽음을 진단한 의사와 그의 젊은 원주민 아내밖에 없었어요. 스틱랜드의 유언에 따라 그 그림은 불타버렸으니까요. 고갱 역시 마지막 작품으로 대작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파리에서 개최한 전시전이 실패로 끝나고 자신의 병세는 깊어져만 가고 사랑하는 딸은 죽고 타히티에서 점점 고립되어가는 상황에서 그려졌습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바람이 등 뒤에서 세차게 불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하지만 스틱랜드의 유작이 말로만 전해진 것과 달리 고갱의 유작은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고갱의 대표작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로 남아 있습니다.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오른쪽에선 아기가 태어나고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선 청년이 과일을 따고 있으며 가장 왼쪽에는 늙은 여인이 있습니다. 탄생, 삶, 죽음이라는 일련의 흐름 속에 타히티의 원시적인 분위기와 여러 상징들이 녹아있는 작품이죠. 고갱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작품에 대해 지금까지 그렸던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를 능가하거나 비슷한 작품은 결코 그릴 수가 없다고 믿네. 나는 죽음을 앞두고 모든 열정을 쏟아 최악의 조건에서 고통받으며 정열을 불태워 이 작품을 그렸어. 라고 밝혔습니다. 고갱은 35세까지 직업과 가정을 가진 평범한 직장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천재 예술가의 불행한 삶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예술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프라이드 반 양념 반으로 두 가지 인생의 맛을 동시에 본 사람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흔하지 않긴 하죠. 화가로서의 어려운 여정을 계속 걸어가던 고갱은 결국 타히티까지 가게 됩니다. 서양 문명에서 벗어나 소박하고 순수한 원시 자연의 미를 추구하겠다는 목표였지만 일종의 차별화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타히티에서의 작업 결과를 들고 파리에서 전시회를 열었지만 이 야심찬 전시회는 실패로 귀결되었어요. 그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죠. 이 결과에 그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남아있는 돈도 없었죠. 그의 가족들마저도 그를 멀리했습니다. 결국 고갱은 파리에서 깊은 좌절감만 얻고 쫓기듯 타히티로 돌아옵니다. 이 좌절감은 곧 우울증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까지 접하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피폐해진 고갱은 죽을 결심을 하고 유언 대신 유작을 남기기로 합니다. 바로 그의 대표 작품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피를 토하며 그린 작품이고 절규하며 세상에 건네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은 유작으로 기획된 것이지만 유작은 아니었어요. 이 작품을 완성하고 고갱은 자살 시도를 하지만 실패하면서 그 후 6년을 더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 그림이야말로 실제 마지막 작품보다 인생의 더 마지막 순간에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갱이 유서처럼 그린 그림이니까요. 고갱은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사실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태어난 순간 우리에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모두 죽는다는 것 정도입니다.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그려져 있는 다양한 그림, 상징들을 통해서 고갱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적어도 그는 인생은 고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가운데 가장 크게 그려져 있는 과일 따는 청년은 성경에 나온 선악과를 따는 장면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를 획득하는 순간을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고갱의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생각한 인생의 여정은 그의 여정일 뿐이니까요.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여정이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이라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점을 어떤 식으로 이어갈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니 많지 어떤 것이 옳은 길이고 어떤 길은 옳지 않은 길이라는 식의 단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갱의 삶을 되새기며 생각해 볼 것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진정한 도전은 결국 매일매일. 어니스트 밀러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잡지사에서 필름사진 현상 담당으로 16년째 일한 월터 미티가 잡지에 오프라인판 폐간했을 마지막 사진을 구하기 위해 매일 반복되는 뻔한 일상에서 벗어나 뜻하지 않은 여행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팅 사이트에 가본 곳이라는 질문에도 답할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하고 따분한 일상을 살던 월터는 할 수 있는 것이 상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멍 때리게 들어가요. 하지만 반강제로 자신이 영위하던 일상에서 벗어나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아프가니스탄, 히말라야 등에 가게 되죠. 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극한의 일탈이라고 느껴지는 지명들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상상 속에서도 못해볼 만한 경험들을 하고 난 후 월터는 상상을 덜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직장에서는 결국 해고되었지만 월터의 생활은 오히려 자신감과 활기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월터에게 일상은 스스로를 좀먹는 곰팡이 같은 것이었죠. 월터가 일하던 잡지사가 바로 라이프사입니다. 라이프라는 시사 잡지를 발간하는 곳인데 포토 저널리즘을 개척한 잡지예요. 그런데 이 전통의 라이프지는 실제로 2007년 종이 잡지를 폐간하고 온라인으로만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서는 라이프의 모토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세상을 보고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라이프라는 단어는 중의적으로 잡지 이름이기도 하면서 실제 우리 인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 라이프지에서 일하던 월터가 일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다가 며칠 동안의 일탈로 인해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전개는 그래서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인생의 정수가 담긴 사진이라고 내놓는 것이 월터가 일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진인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은 일상과 일탈이 같이 붙어 있어야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만 있어서는 곧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인생의 종반에 쉽게 도착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일탈만 있으면 그건 역시 강약 없는 세계이므로 쉽게 쓰러져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이죠. 중요한 것은 일상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일탈을 덧붙이는 게 되거나 일상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이나 아니면 아예 그냥 일상에 묵묵하게 임하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 되더라도 일상에 매몰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은 없어지고 그냥 사라지는 몸뚱아리만 남게 됩니다. 라이프를 통해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둔 소설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이 잡지에 실림으로써 독자들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이 소설이 실린 잡지가 발행된 지 이틀 만에 500만 부가 팔려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단행본으로 만들었죠. 돈 되는 것을 미국 회사가 놓칠 리 없으니까요. 노인이 고기를 잡았다가 상어떼에게 다 뜯겼다.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입니다. 이 단순한 줄거리의 소설 노인과 바다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최고 소설 중의 하나이며 해밍웨이가 퓰리처상, 노벨문학상을 받는데 결정적 계기가 된 소설입니다. 노인과 바다는 어렸을 때 읽은 거랑 나이 들었을 때 읽은 느낌이 다른데요. 10대 때 읽으면 그런가 보다 정도이거나 아니면 상어떼에게 고기를 빼앗기게 될 걸 알면서도 배 옆에 매달고 온 노인의 비합리성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조금 더 나이 들어서 읽게 되면 느낌이 다릅니다. 노인은 왜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간 걸까요? 그리고 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죽을 위험에 처하면서도 고기를 잡은 걸까요? 놀랍게도 이 책에는 그 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없습니다. 80살이 넘은 노인 산티아고는 84일 동안 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도 오늘도 내일도 그저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엄청나게 큰 청새치가 잡혔지만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위협에 몰리면서 그 고기를 잡는 게 이득일까? 가져가려면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고민 따위는 없습니다. 소설에선 청새치 길이가 5.5m 정도로 묘사됩니다. 이 정도면 무게가 700에서 800kg 정도 나간다고 해요. 말하자면 배보다 큰 고기를 노인 혼자서 감당하기가 애당초부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재거나 따지지 않아요. 왜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바로 그 왜를 아는 거죠. 자신의 나이대에 따라서요. 많은 사람이 큰 고기를 잡았을 때 어떻게 할지 계획도 없으면서 사투를 벌여 고기를 잡는 노인의 맹목에 의연한 시선을 보내지만 그 시선으로 거울을 보세요. 거기에 노인의 형상이 보일 겁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며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출근한 이유는 그냥 출근해야 하니까 한 것이지 10년 후 일을 어떤 것을 계획해서 오늘 출근길에 오른 것은 아니잖아요. 미래에 대한 거창한 계획 없이 그냥 오늘, 내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모습과 노인의 고기 잡는 모습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비전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나이가 될수록 그리고 2년 전 여름과 올 여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는지 설명하기 곤란할 만큼 평범한 나날들이 익숙해져가는 나이가 될수록 노인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고기를 잡는 것 외에 달리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노인의 고기가 상징하는 바는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가난, 실업, 늙음처럼 이 책을 읽을 때에 나 자신의 환경에 맞게 제각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움은 우리에게 닥친 현실들이죠. 이렇게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요? 이 현실들의 당위성과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타파해 나갈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열심히 그 현실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현실을 넘어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현실에 잠식당해 실망스러운 결과를 손에 받아들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눈앞의 현실은 살아내는 것,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류가 인생이라는 우리 자신보다 큰 물고기를 견디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들 말하죠.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다 다르고 가치와 욕구가 다 다르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정해온 나의 선택이 모여 지금의 내 좌표가 되었다는 것. 그게 좋든 싫든 나인 거죠. 이걸 인정해야 앞으로 내가 원하는 어느 지점으로 내 좌표를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늘 최선의 선택,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산다면 결과를 떠나 적어도 후회가 남진 않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